새벽 귀가하던 여성 2명이 괴한에게 잇따라 피습당하면서 얼마 전까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모교 괴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목요일 새벽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서울 서남부 지역 부녀자 연쇄 피살 사건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 서울, 그곳엔 연쇄살인마 4명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작은 2003년부터였습니다. 2003년 9월 24일, 10월 9일, 10월 16일, 11월 18일.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많은 부부, 일가족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장소는 강남구 신사동, 종로구 구기동, 종로구 해화동. 뭔가 부유층들이 살고 있던 그런 단독주택이었죠. 그런데 이 살인은 2004년 3월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오피스텔과 노고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화방 도우미, 마사지 도우미들이 11명 연쇄적으로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무렵 2004년, 그땐 또 다른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였죠. 2004년 1월 14일 밤 9시 경기도 부천시 원민구 소사동에서 있던 살인사건. 2004년 1월 30일 새벽 3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한 빌라에서 피습사건. 2004년 2월 6일 오후 7시 10분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을 지나던 24세 전씨의 살인사건. 2004년 2월 10일 오전 6시 경기도 군포시 3번동 손모씨 살인사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004년 2월 13일, 2월 25일, 2월 26일, 4월 8일, 4월 22일, 5월 5일, 5월 9일, 8월 4일까지 연속적으로 서울 일대,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사람들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04년 10월 8일 밤 11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 빌라에서 부녀자 피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12월 8일은 서울 송파구의 서청동 한 상가 건물 전당포 주인과 맞은편 비디오방 아르바이트생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죠. 이렇게 2003년부터 2004년에 집중되고 2006년까지 연쇄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서울, 어느 해보다 범죄 피해의 불안이 컸던 해였습니다.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실종되고 살해된 채 발견했다는 기사는 연일 보도됩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인터넷엔 여러 괴담이 사실인 양 퍼져나갑니다. 목요일에는 하얀 옷을 입지 마라. 어떤 버스 노선을 따라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연쇄살인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당시 경찰은 언론을 비판합니다. 우연히 사건 발생 요일과 날씨가 같았을 뿐 범행 도구도 일치하지 않았다. 살인사건이 연속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일부 언론이 이를 과대 포장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다. 2004년 연말이 되자 서울 서남부 지역에 연쇄적으로 부녀자 피살 및 피습사건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미제 사건들에 대해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괴담까지 떠돌았지만 경찰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많은 미제 사건이 있지요. 하지만 이 안에 범인이 잡혔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살인사건, 미제 사건도 남아있습니다. 토요사건 팩트, 용답동 살인사건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당시 경찰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동기 범행이라는 것이죠. 범행 동기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채 살인을 자꾸 저지르고 다닌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도 미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대방동 보라매 공원의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는 사망하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찔렀다. 8월 미아 4동과 9동에서 10분 간격으로 일어난 심야 부녀자 피습사건 피해자들 역시 갑자기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찔렀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고척이동 여대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기다렸고 피해품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면식범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주변인을 수사해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를 흉기로 끔찍하게 난자를 했죠. 잔인한 범죄는 원한이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기존의 수사 상식도 뒤엎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발생한 석촌동 상가 연쇄 피살 사건.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디오방 안에 손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2명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사라지는 대범함까지 보였죠. 또 추적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부녀자 대상 범죄에서는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시도가 거의 없었죠. 정액 및 채모 같은 증거들이 남을까봐 일체의 성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경찰 결국 2004년 7월 9일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청 형사과장 윤 씨를 경찰청 감시 담당관이었던 김 씨로 서로 보직을 맞바꾸는 파격 인사를 감행한 것이죠. 이것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새로운 서울청 형사과장이 된 김 씨는 2004년 7월 22일 불과 보직을 맡은 지 10일 정도가 지난 것 만에 대형 미제 사건 4건을 차례대로 해결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건 처리의 원칙, 현장 출동,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구성하고 방향을 설정한 뒤 과감하게 수사를 해 집중을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단서를 찾고 그것을 토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발로 뛰는 수사라면 사건은 무조건 해결된다. 수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다.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장에 대한 내용을 안에서 분석하고 추리 상상을 펼친다고 범인을 잡을 수 없다. 직접 현장을 뛰어야지만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가 잡은 범인은 어떤 범인이었을까요? 김씨가 부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04년 7월 14일 서울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던 살인사건의 제1용의자가 검거됩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6월 20일 서울 가양동의 모 아파트에서 19세 이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목요일 괴담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이 17일 목요일이었고 20일 오후에 가족에 의해서 발견돼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었죠. 언론은 이 사건이 연쇄살인마가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판단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로 생각합니다. 범죄 정황상 뚜렷한 차이도 있고 연쇄살인범으로 묻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검거가 됐습니다. 해석 기자들은 2004년 7월 12일 기사를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그동안 있었던 서울판 살인의 추억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말이죠. 바로 그 용의자 42세 이모 씨가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이거에 대해 굉장한 불신을 표합니다. 아직 그런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한간에 떠도는 괴담을 자꾸 이야깃거리, 흥미거리로 유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경찰의 수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불과 며칠 뒤였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제2범죄자가 검거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연쇄살인마 유영철이었습니다. 그는 2003년 부유층을 대상으로 연쇄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2004년경부터는 오피스텔로 직접 사람들을 불러들여 11명을 연쇄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를 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습니다. 정말 연쇄살인마가 맞았습니다. 2004년 7월 15일 그 기점으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언론은 연신 다른 많은 사건들에 대한 범행도 혹시 유영철이 저지른 게 아니냐며 연일 기사를 내보냈지만 경찰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분명 남은 사건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2004년 한 해에 또 다른 연쇄살인마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그로부터 며칠 뒤 2004년 7월 19일 또 다른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바로 용답동 살인사건이었죠. 연쇄살인마가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었지요. 범인은 바로 김모 씨였습니다.
서울 용답동 부녀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용답동 서모 씨 집에 들어가 서 씨의 12살 난 딸과 서 씨 아내의 후배인 차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비 내린 목요일 또다시 범행이 발생합니다. 8일 목요일 새벽 서울 한 주택가에서 또다시 살해 사건이 발생하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서울 용답동 한 연립주택의 3층 34세 서모 씨의 집에서 31세 차모 씨와 12세 서모 양이 흉기에 목과 명치, 가슴 등이 약 16에서 17차례 정도 찔려 잔인하게 숨진 것을 외출하고 돌아온 아버지이자 남편 서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마 오락장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열리지 않았고 딸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어 119에 신고를 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서 씨의 부인이었던 33세 김모 씨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당시에 서 씨와 성격 차이로 별거 상태였던 서 씨 부인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7일 오후밤 10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차 씨의 경우는 김 씨의 동생으로서 집에서 함께 머물며 폭력 피해를 피해 5월쯤부터 살아왔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죠. 혈연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언론은 우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살인 사건들이 모두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발생한 4건 가운데 3건이 목요일에 진행됐다. 발생 시간도 새벽 시간, 공교롭게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당시 동일한 범행 수법, 동일 범일 가능성도 높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숨진 사람들의 반항은도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여자아이까지 살해했다는 점을 들어 원한관계에 의한 면식범이라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흥업소, 즉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했던 차 씨 주변의 남자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인이 옆집 지붕을 통해 열려있던 차 씨의 베란다 문 안으로 쉽게 침입을 했고 차 씨 방 안엔 이미 TV가 켜져 있었으며 당일날 폭우가 쏟아져 새벽 시간대 3m 정도 떨어진 각자의 방에서 곤히 잠들었을 상황이라 비명소리도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해서 면식범이 원한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장엔 범인의 증거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차 씨 방에 남겨진 바로 범인의 족적이었죠. 그 이후에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30분쯤 청색 비옷을 입은 사람이 황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걸 보았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죠. 정말 연쇄살인마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2004년 7월 19일 용답동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됩니다. 그는 차모 씨와 내연관계였던 32세 김모 씨였죠.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이러했습니다. 김 씨가 차 씨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홧김에 차 씨를 살해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서양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경 서모 씨의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아내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죠. 그런데 당초의 목적은 차 씨가 아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3개월 정도 사귀다가 지난 5월 중순쯤 헤어졌는데 평소 차 씨의 선배였던 김 씨가 둘 사이를 방해한다고 여기고 연인 차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김 씨가 회방을 놓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었죠. 해서 서 씨의 아내인 김 씨를 살해하려고 침입했다 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서양까지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증거로 가방에는 칼과 절단기, 목장갑이 있었고 맨몸에 우의를 입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범인 김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죽였느냐라는 내용에 대해 너무 불쌍해 보였다.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생활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경찰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용의자인 김 씨가 평소 혼자 집에 있을 때 옷을 나체의 상태로 입는데 이날 범행 때도 나체의 상태에 비옷만 걸쳤고 침입 이후에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차 씨의 애완견마저 흉기로 10여 차례 찔려 죽인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혐의는 살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과 특수강도 혐의도 있었죠. 그는 2월 중순쯤 용산구 후암동 신모 씨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 금품 300만 원을 훔치는 등 약 100여 회에 걸쳐 2억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집니다. 1년 넘게 100여 차례 정도 빈집을 털었고 훔친 금품을 유흥비로 탕진했던 그 사람, 차 씨의 내연남 김 씨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 지나가고 다른 사건들의 범죄자들도 추가로 검거됩니다. 서남부 연쇄살인마 제4범죄자 바로 정남규였죠. 그리고 제5범죄자 바로 저희도 과거 방송에서 진행했던 이진구와 이병주의 연쇄살인이었습니다. 석천동 전당포 비디오방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방이동 주부살인 사건의 범인, 마약을 투약한 상태 혹은 마약을 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끔찍하게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미제로 남아있던 명일동 주부살인 사건과 미아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경우 이병주의 범행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각각 불기소와 1심 무죄 판결이 난 상태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2004년 그 한 해에만 유영철, 정남규, 이진구, 이병주가 서울과 서울 중심에서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바로 용답동 살인사건이었죠. 바로 이 사건이 제일 이상했습니다. 용답동 살인사건. 유영철이 검거되고 정남규가 검거되고 그 이후에 연쇄 범죄자들이 검거되자 세상엔 김씨가 검거되었다라는 내용 이외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그 재판. 그 결과는 김씨의 무죄 선고였습니다. 그렇게 용답동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정말 김씨가 아닌 걸까요? 당시 경찰은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분명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연쇄살인마의 범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예를 들자면 가양동 사건의 경우도 당시 내연관계 치정살인으로 판단됐고 5월 달에 있었던 대림동 중국 동포살인 사건이라 불렸던 중국인 살인 사건, 이 역시도 평소 피해자 금전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탈북자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놓고 보자면 크게 범죄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살인 범행과 목적이 없는 살인 범행. 목적이 있다는 건 원한, 치정, 강도 등 어떤 면식관계 같은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지요. 목적이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대체적으로 범죄자가 생각한 자신의 틀 속에서 있는 상황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의 스타일의 유사성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비슷한 범행 대상을 고르고 도구에 집착하는 상황도 매우 짙지요. 예를 들어 유영철도 20대 전화방 도우미, 출장 마사지사를 주로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분명 연쇄살인마는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죄 판결이 나와 미제 사건이 된 용답동 살인사건은 경찰의 발표대로 목적이 있었던 범행, 치정 문제가 맞았던 걸까요? 당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팩트. 당시 용의자 김씨의 혐의는 살인과 특수강도였습니다. 김씨가 검거되었던 과정은요, 숨진 차씨의 주변을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애인이었던 김씨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귀금속을 자주 선물해온 행적이 이상해 일단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용답동 살인사건에 대해 무조건 주변 지인에 대한 면식범에 대한 범행이다라는 확정을 해놓고 주변에 대한 탐문사 수사 끝에 한 남성을 찾게 된 것이었죠. 확인을 해봤더니 그가 실제로 약 100여 개에 걸쳐 2억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맞았습니다. 평소 절도 행각을 벌이던 김씨가 갑작스럽게 원한을 품고 평소에 절도를 하던 것처럼 집에 침입해 차씨를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두 번째 팩트. 김씨가 당시 살인사건을 할 때 타겟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3개월가량 사귀다가 5월 중순쯤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가 차 씨의 선배였던 김 씨가 둘 사이를 방해한다고 여기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김 씨를 살해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했다. 그곳에 없자 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그 이후 서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면식범 관계를 놓고 있었죠.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던 종업원 차 씨, 주변의 남자의 중심으로 수사를 했고 그곳에서 무언가 강도 행각을 벌이던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살인사건의 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 씨 방에 TV가 켜져 있어 시끄러웠고 폭우가 쏟아져서 당시에 3m 떨어진 각자의 방에선 곤히 잠들었을 상황이라 비명소리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죠. 잔혹한 공격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살인 행각이었죠. 원한이라고 놓고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오버킬에 가까울 정도로 잔혹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전혀 반항은 저항은이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실제로 차 씨의 경우도 침대 위에서 그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는 잠이 든 사람을 바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고 힘의 우위에서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차 씨의 애완동물까지 굳이 죽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도로 분노 폭발 범죄였던 걸까요? 그 정도 원한이 있던 게 맞을까요? 3개월을 만났고 그 이후에도 유흥주점을 다녔던 김 씨. 그런데 딸이었던 서양까지 죽여야 됐다는 거면 분명 극도의 원한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헤어진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주변인들은 실제 범인 김 씨가 차 씨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공통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팩트, 당시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분명 차 씨의 방에 남겨진 범인의 증거는 단 한 가지, 족적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흔적들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격자는 청색 비옷을 입은 사람이 황급히 달아나는 걸 봤다라는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칼, 절단기, 목장갑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경찰의 말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방에다가 그 칼과 절단기, 목장갑을 집어넣고 맨몸에 우의만 입은 채 훔쳐온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김 씨는 평소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옷을 벗고 지냈기 때문에 이날 범행에서도 알몸 상태로 비옷만 거쳤다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런 흔적, 증거가 남지 않았다는 걸 역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은 나체의 상태로 신발만 신고 이 현장에 침입해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것이죠. 어떠한 몸의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김 씨는 평상시에 절도를 할 때도 이런 행각을 벌였던 걸까요? 과거에 절도 약 100여 건에 걸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평소 혼자 집에 있을 때 옷을 벗고 지냈다라는 것도 재판에 가선 진술이 번복된 내용이었죠. 이 점은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직접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수 절도가 확실했던 김 씨에 대해 살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 차 씨 주변 인물 중 연속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김 씨를 보고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자백 말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김 씨가 범인이 맞는 걸까요? 만약 김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 사건의 범인은 따로 존재할 겁니다. 엽기적인 살인 행각, 그리고 기존에는 한 번도 살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특수절도 범죄자 김 씨가 갑작스럽게 흉기를 들고 이들을 공격했던 이유는 정말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서양까지 왜 공격을 그렇게 잔혹하도록 해야 했던 걸까요?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목적 없는 범행의 영역, 그 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경찰이 바라보는 목적이 있었던 범행, 치정의 문제로 봤을 땐 김씨, 하지만 무죄가 나왔죠. 뭐 무조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좀 애매하고 진술이 좀 이상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자백만으로 뭔가 이루어졌다는 느낌. 근데 이걸 목적 없는 범행 영역에 넣게 되면 연쇄살인마의 모습을 띠게 돼요. 당시 존재하던 연쇄살인마는 유영철, 정남규, 이병주, 이진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범행 시그니처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죠. 유영철의 경우는 당시에 초창기 2003년에는 부유층의 집에 들어가서 직접 살인을 저질렀고 2004년에는 직접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하는 범죄 패턴을 보였죠. 이게 유영철의 시그니처.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툭툭 치고 자신을 무조건 돌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아까 뒤에서 찌르는 공격이 있던 게 아니죠. 정면에서 공격을 했던 것, 집에 침입을 하더라도 약자를 먼저 건드렸던 패턴들을 보이는 게 정남규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당시 거의 자백을 한 상태였죠. 정남규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한 걸 왜 유영철이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럼 이제 남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병주와 이진구. 과거 저희도 여러 차례 방송으로 다뤘던 범죄자입니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이진구가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살인사건 중 그 미제 사건, 그 범인이 자신과 이병주 혹은 이병주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이병주는 그 이후에 이것들을 이용해 검경 재판부를 농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과거 방송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병주의 공격 패턴도 그거였죠. 아까 미아동 연쇄 10분 사이에 있었던 사건도 정남규의 범행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게 뒤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 정남규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공격했고 혐의점에 대한 의심점은 많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서 이병주는 그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버리고 현재 항소심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진구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양심 고백을 했는데 살인사건에 대해 이병주가 단독으로 저질렀던 살인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용답동 살인사건이에요. 용답동 살인사건의 범인은 이병주다. 즉 이진구의 양심 고백 중에 하나였었죠.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이병주가 용답동 살인사건에 대한 되게 상세한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범인만 알 수 있는 것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병주의 범죄 패턴을 보면 이병주는 정말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상황, 위치, 시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어느 집에 침입을 하던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질렀던 상태로 보이고 마약을 한 상태에서도 저질렀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저질렀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지만 범행 패턴과 시기, 위치가 이병주가 당시에 저질렀던 범행 스타일하고 매우 유사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견이에요.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곧 방송사에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프리뷰 방송이었죠. 정말 궁금합니다. 이병주가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다시 한번 기소해야죠. 현재 쌍무기수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이 돼서 이병주가 이 사건의 진범이 맞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재판도 나오겠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만약에 무기징역을 또 주면 대한민국 역대 범죄자들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쌍무기수도 특이한 경우인데 무기징역을 3번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사형 선고를 재판부가 한번 했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쇄 살인 사건이 한 번에 발각이 돼서 재판 때 올라가면 사형이고 따로 발견돼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면 무기를 줘서 이제 쌍무기수를 넘어서 또 무슨 무기수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근거가 나올지, 그리고 추가 여죄들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